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은 리얼아이 박감사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평소에 서울 집값이 17년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최근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몇 년 정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인가? 백투더 퓨처를 해가지고 아니죠, 백투더 패스트죠. 앞으로 그럼 어떤 경로를 밟아서 박감사님이 예언대로라면 17년 가격으로 다운되게 될지 이런 진단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2017년도 가격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그만큼 단기간에 너무나 큰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가격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그 가격 수준도 과거에 우리가 쭉 걸어온 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값이 어쨌든 과거에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0년 정도 이전 가격 수준으로 내려왔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19년도 이전의 가격 수준까지 내려온 지역들도 있고, 대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근데 현상을 보면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호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 가격에도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격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가격에 거래가 막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가 이루어진다거나 지금 이렇지 않은 시장이 이제 다른 지역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동안 집을 이렇게 비싸게 사줄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내 돈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산 게 아니잖아요. 풀린 유동성을 바탕으로 뭐 쉽게 돈 빌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고 뭐 나중에 내가 더 비싼 값에 누군가에게 팔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든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반이 약하고 또 이걸 지탱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소득 규모라든가 경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야 다시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감사님의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앞으로 한 30% 정도 더 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 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맞는 말인가요, 일단?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5년 전에 그럼 잠실의 가격이 얼마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역으로. 25평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때요? 네. 10억 초반?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도. 아니, 6억이었어요. 그래요? 네, 6억 5천 정도 됐었거든요. 17년에? 네.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가, 그리고 전세가 한 5억 정도 돼서 갭이 뭐 한 1억 5천? 이 정도면은 25평, 24평을 구입할 수 있는 이 정도 가격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걸 되게 고민하던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급격한 상승기를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10억, 20억이 되게 우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서울의 집은 10억이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뭐 핵심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으면 그 정도가 당연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지금 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다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된 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 낙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정상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빠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 회사 앞에 자주 가던 칼국수 집이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한 7,000원 하던 게 이제 급기야 이제 10,000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점심도 10,000원 이하에 먹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체념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보게 되는데, 집값도 약간 좀 사람들이 10억이 넘은 게 언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억을 넘는 가격을 그냥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뭐 이런 현상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필수재와 자산의 어떤 그 차이점을 간과하신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꼭. 그럼 7,000원 하던 게 10,000원을 하더라도 비싸더라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꼭 사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라면 안 삽니다. 그 현상이 지금 거래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지금 가격은 그동안 하락은 좀 가팔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기울기는 완만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하락 폭은 굉장히 가파르게 뭐 6개월 사이에 3, 4억씩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크게 느껴지고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예전에는 저금리로 뭐 남의 돈을 거저 쓰다시피 하면서 그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내가 뭐 지금 사면 다음날 5천만 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온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남의 자본을 활용하는 것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에 들어와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거고, 또 이 집을 사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본의 증식은 거의 그대로고 어떤 대출의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이 대출 규모 자체도 지금 축소되는 시장이 왔거든요. 그러면 더 비싼 값에 사주려면 더 돈을 많이 모아놨거나 플러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세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있는 민간 사금융이죠. 이 부분까지도 이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단기간에 이제 급격하게 조정이 됐는데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침체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과도하게 끼어있던 거품의 일부가 제거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 가격이 조금 내려와서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면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떨어지는 게 줄어야 되는데 받아주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왜? 소득이 늘어나질 않고 지금 축소된 대출 규모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소득에 기반한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게 여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급해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가격은 또 조정해서 남들보다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더 낮은 가격에 내놔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침체의 과정으로 접어들면 이제 떨어지는 낙폭은 급한 정도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 집은 자기의 마지막 재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막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완만하게 급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나타날 거고 침체가 이제 길어지면 이제 원래 우리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뭐 인구가 일단 줄어들고 있고 지금 지어진 공급된 집은 절대적인 인구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지껏 우리가 공급 부족하다는 논리 때문에 수많은 공급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오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소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공급이 쭉 이어져 있는 시장이고 사람들의 심리는 단기적으로는 급락하는 모습을 겪었고 침체의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더 사는 걸 급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심리가 팽배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뭐 L자형 침체, 장기 침체를 나타냈던 것 유사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 논란도 많이 불고 있는데요. 다양한 또 지표가 있잖아요. 뭐 경매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매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지표로 부동산 파트에서도 경기 침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우리 박 박사님은? 일단 이제 경기 침체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논란이 아니라 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경제적인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경상수지가 이렇게 지금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자를 보였던 시기가 과거에 2번 있었습니다. IMF 이전에 95년도부터 일어났어요. 그 침체를 겪고 그리고 나서 IMF 단기 외화 유동성의 경색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위기를 맞이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뜨문뜨문 이렇게 적자를 바닥에서 놀았죠. 그런 시기를 겪었고, 이제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를 보인다는 거는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 대비해서 수입이 더 많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수입 가격이 더 비싼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율하고 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건을 사오거나 우리나라가 물건을 파는 게 다 달러 베이스로 파는데 이 환율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고 뭐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원해서 많이 만들어내도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는 플러스가 될지 몰라도 또 그 다른 그 원료를 사갖고 온다든가 또 우리가 내구에서 소비하는 이런 물건들은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 환율에서 보는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업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 흑자로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많이 팔았는데도 적자를 보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봐서는 안정되기가 좀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한미 기준금리 이제 역전된 지 좀 시간이 오래됐고 그 격차가 유례 없는 격차잖아요. 1.75. 이거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수준의 22년 만에 겪는 뭐 이런 정도의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 좀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외국에서도 코로나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또 성장률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측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 정도는 돼야 현상률인데 1.6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더 심각한 어떤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리고 그 침체 안에 인플레는 여전하고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미국도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이 부동산 전문가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은행이 지금 4개 정도가 문을 닫았잖아요. 은행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유동성 경색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또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문을 닫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긴축의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비되지 않은 그 룸이 없는 기업들은 정리되는 수순을 겪는 것. 이게 그렇게 하면서 거품이 제거되고 그 자산이 증발을 하면서 이제 거품이 제거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로 가는 거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 미국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었다가 여기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 위주로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고 예금을 받고 이러면서 성장을 크게 한 회사인데 긴축의 국면으로 들어서니까 그런 회사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예금해놨던 거를 다시 찾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간다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갖고 있는 돈이 대부분 국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단기 유동성 상황에 직면을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증자를 하겠다 또는 뭐 이런 어떤 대책을 내놓으니까 아 여기 그럼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더 돈을 막 빼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수의 은행 자체도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연준에서 여기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그리고 또 이제 대형 은행들이 나서서 이 상황을 수습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SBV는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구조가 아예 다른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부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왜 돈 빌려 쓰겠어요?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빌려 쓴 거거든요. 그게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출, 부채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제 빌딩 사고, 상가 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자체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렌트를 통한 수익을 이제 전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보다 훨씬 더 거품이 있었던 시장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뭐 어떤 수익률은 떨어져도 이제 자산 가치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런 빚을 내서 많이 들어간 시장, 이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는 상황이 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담보하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대출의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빚을 꼬박꼬박 갚을 수 있는 어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들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대출 자산이잖아요. 그럼 돈을 어디다 빌려줬느냐? 자산 가치 상승, 부동산 붐이 이렇게 오래 불었기 때문에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정되는 시장이 왔고 이들이 렌트를 통해서 이걸 다 갚아낼 수 있는 정도에서만 빌려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사태를 대응하는 모습도 그래서 다르잖아요. 국채의 대부분의 자산이 묶여 있어가지고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은행 같은 경우는 나서서 어쨌든 수습을 해줬죠. 근데 이렇게 자력으로 이거는 뭐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대출의 규모를 좀 축소시켜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은행들까지 다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은행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래서 급하게 매각을 하면서 끝냈는데 이거 지금 맞고 나니까 매각됐다고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은행이 이제 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사실은 그게
어떤 이제 충격을 시장에 아주 막대한 충격을 줄 것 같이 보여지는 거에는 손을 내밀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조정되게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금융권, 5대 은행 이 은행들에서 불거질 문제는 아니고 이런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2금융권으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2금융권이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는 신용도 자체도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고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약간 희망회로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